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근데 약간 까칠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사실 방송 그동안 같이 오래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좀 가치관이 안 비슷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늦는 꼴은 못 봅니다. 근데 늘 딱 한 가지 일치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정말 있는 사람이 욕심 많다는 건 저는 네. 이제 이 소장님이 진짜 돈이 많거든요. 노변한 사람이 보면서 느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장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돈을 잘 벌게 해줄지. 아,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동안에 주식 같은 거 하도 몰라서 안 하다가 네. 손만 대면 망하는 거야. 손만 대면. 왜냐면 부동산을 하도 잡아가지고 네. 나도 한번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다. 변호사들은 노후 대비가 없어요. 공무원도 없고. 근데 자식 새끼들은 이렇게 많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해. 그래서 할 수 없다. 노후 대비를 내가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엄마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탈 털어갖고 내가 했어. 주식에. 폭망하고. 또 그다음에 또 폭망하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네. 전문직, 변호사, 의사, 기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케이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 폭망합니다. 못 살아 진짜. 자기한테만 준 정보를 고급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간 정보예요. 네, 맞아요. 혹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집에 3형제인데 저를 포함해서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했고 이 소장님만 졸졸 쫓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보도록. 특히 여기서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정년 연장이 오히려 신규 갈등 요인이 되어버리면서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해법을 필요로 할 때다. 사실 제가 재판을 하나 했는데 우리가 1심에서 어느 정도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60세까지 그땐 정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이제 산재? 하여튼 뭐 다쳤어요. 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물어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판례가. 65세까지를 정년으로 인정하면서 5년치를 더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60세, 65세가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 연령, 법원에서 네. 판단은 네. 신체 연령은 이미 만 65세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네. 잘 사는 나라들의 경우에 정권 초반에 굉장히 힘 있을 때 이거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는 막 약해졌을 때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반에 이걸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년 연장이라는 건 미묘하게 신세대, 구세대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과 이제 노동자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걸 네. 중재해야 될 게 정부와 정치권인데 굉장히 선거철만 다가오면 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이 상황을 현대차 노조 그 3년 만에 파업 결의했던 그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네. 현대차 노조 하면 떠오르는 게 귀족노조. 귀족노조죠. 귀족노조예요. 네. 올해도 이제 임단협의 근로자, 특히나 이제 노조 가입자 74%가 네. 파업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왜 찬성을 했느냐? 올해 임단협을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사측이 요구한 겁니다. 노조가 요구한 거예요. 기본급은 99,000원 인상해달라. 그리고 성과급이 올해 순익의 30%를 내달라. 그리고 정년은 64세로 연장을 해주고 국내 공장 일자리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네. 사측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기본급 5만 원 인상해주겠다. 그리고 성과급 100%에다 플러스 일회성이긴 하지만 300만 원. 오, 그건 좋은 거네요. 여기다가 품질 양상 격려금도 200만 원. 어이구, 많이 주네. 또 1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예요. 네네. 이거 다 합치면 1인당 1,100만 원 패키지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넘게. 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제안을 이제 노조가 거부를 한 거부했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늘 이렇게 파업을 하면 사실은 무노동 무임금처럼 나중에 받아가는 포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1,000만 원 넘는 패키지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파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해요? 유리해. 얘네들 지금까지 계속. 현대차만큼은 네.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 기간 동안 석 달 하면 석 달 동안 임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챙기는 걸 보게 되면 수천만 원씩 챙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는 이게 여러 개 안 돼요. 그렇죠. 상관없겠죠. 모두 이 기간 동안은 공장을 쉬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신차 출고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인기차 하정은 6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는 소비자, 협력업체, 네. 그다음에 나중에 차값 올리겠죠. 네. 결국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요번에는 순이익의 30%를 달라는 거예요. 와. 올해 현대차가 한 7조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네. 2조 달라는 겁니다. 어머나. 근데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네. 회사 순이익을 30% 요구하는 노조는 없습니다. 준 적도 없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올해만 살고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올해만 살고 올해는 2조 받아서 노조원들 뭐 집 한 채씩 사고 그다음에 내년에 만에 하나 10조 적자는 어떡할 겁니까? 네, 그렇죠. 노조가 3조 내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최대 리스크다. 국민 시선이 이제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게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잘 나가는 이 황금 오리에 배를 가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조가 요구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임단협도 있지만 이 이면엔 정년 연장입니다. 이 기본급 사실 뭐 성과급이나 기본급은 회사 밀당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년 연장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이걸 받아들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현대차 노조가 이 정년 연장 문제를 좀 공론화하려는 네네. 그런 이제 의도가 엿보이고요. 물론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거냐?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매번 파업을 하다가 네. 2019년에는 이제 일본과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갈등 때문에 안 했고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때문에 안 했는데 물론 뭐 실제 이번에 올해도 노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노사 모두 8월 초까지 여름휴가 예정된 이전까지는 좀 타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노조 역시 이번에는 무조건 파업하지는 않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년 연장도 이렇게 겸손시켜달라 그러고 순익도 30% 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는 뭐 손 다 들어버리겠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 측이 강경하게 나가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정말 현대노조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대신에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고 뭐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자기네들 이익만 계속 대변하는 형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60% 이상 넘지만 근데 같은 차형이면 사실은 고급차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렇죠. 현대차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오히려 같은 차, 같은 CC, 같은 배기량의 외제차보다 오히려 현대차가 더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지금 사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네네네. 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보면 아직은 유럽이나 이제 일본 차의 고급화를 좀 따라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노노 갈등의 조짐이 나타난다 이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정년이 5년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적게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노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한국 GM, 국내 완성차 3사가 이에 앞서서 이제 국회 청원 게시판에다가 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 이유는 지금 한창 일해야 될 때 퇴직하게 되면 지금 연금 받는 시기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 공백이 생긴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청원 게시판, 이게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아니라 국회 청원 게시판이라는 거 이 논쟁을 국회로 가져가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은 날 이제 현장에서 현대차 이제 완성차 생산직에 근무하는 이른바 MZ 세대, 20, 30대 세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바라본 현실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부 고발자 같아요. 지금 이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노조의 주장처럼 고령화로 인해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노조 그늘에 가린 인력 적체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노조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 2년 동안 신입사원을 뽑지 못했어요. 네. 올해부터 자연 감소분, 자연 퇴직한 사람들의 분만큼만 신입사원을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친환경차로 바뀌게 되면 이게 전기 내연기관차하고 부품수가 30% 이상 적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생산 인력의 40%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더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꿰차고 있다. 정년 연장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네.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빼앗는 청년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었던 다른 나라도 어쨌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우리 정부는 특별 태스크포스 팀도 꾸렸다고 하던데 이게 성과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해외 정년을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는 올해 4월이었습니다. 만 70세로 정년을 연장을 했고요. 네.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에서 10년도 안 돼서 5년 더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 연금 수령 시작하는 시점을 정년으로 보는 이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연금 수령 시점을 좀 늦추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데 네. 덴마크, 아일랜드에는 연금 개시 시점을 68세로 늦추는 방안 추진하고 있고요. 독일도 비슷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만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하고 영국은 아예 군인, 경찰처럼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하면 네. 대부분 정년을 없앴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네. 임금 피크제 정착되고 있어요. 아 임금 피크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공서열식으로 상하박식의 임금 체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고령자의 경우는 회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이 해서 남은 일자리를 젊은 층한테 이제 신규 충환하는 방식,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령자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임금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임금 보통 이제 일은 안 하시고 좀. 그렇죠. 한 4배, 신입사원이 4배 정도 받아요. 그렇게 현대차. 많이 받아요? 예. 신입사원이 4배를 받는데 그러면 4배의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성은 더 떨어져요.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도 깎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의 경우는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럼 우리 정부의 얘기는 뭐냐? 2019년에 이런 문제 등장했기 때문에 매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TF팀이 꾸려졌어요. 그러면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본식 정년 연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기, 2기 출범했고요. 올해 3기까지 꾸려졌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1, 2, 3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참네요.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는 쏙 빼고 쪽 빼고 뭘 얘기해요? 쏙 빼고 쪽 생산 가능한 인구를 늘리는 방안. 생산 인력이라는 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인력을 네. 어떻게 늘릴 거냐. 여기에 용병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용병까지 또 데리고 와서. 데려오자. 그다음에 여성들의 재취업률을 높이자. 옛날에 나왔던 그 나물의 그 밥.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아주 그냥 솔직한 그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부 역시 정권 말기가 되니 이런 정년 연장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구나. 또 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권마다마다 다 그런 딜레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하지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용두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터뷰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 얘기 좀 여쭙고 싶은 건 이거예요. 코로나 재확산 쇼크. 우리는 지금 4차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5차 유행이 막 지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아주 휘청휘청거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3,300선 웃돌던 코스피가 4월 동안 계속 빠졌어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조용한 전파자, 네. 20, 30대 젊은 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나- 유흥업소에서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4차 대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사흘 동안 한 4조 원 매수했고요. 나머지 네.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소비, 레저, 항공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손해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입니다. 1150원 선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주말에 다행스럽게 이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제 확산 공포,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은 미국 역시 네네.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신규 확진자가 한 25% 늘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이 테이퍼링과 같은 긴축 시점이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동안 이게 굉장히 너무 안이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네. 코로나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고 추경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극복 이후에 소비 극복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기껏해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손실보상법 6천억 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최대 900만 원 준다는 그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재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가 어떤 희망을 안고 살겠어요. 좀 그래도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아요? 어떤 좀 희망? 희망 섞인 말을. 희망 섞인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K방역의 주역은 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이었다. 궁시렁 거로 다 따릅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도권에서 이번 이제 4단계 조치로 인해서 20만 자영업자가 올스톱이에요. 2주간 매출 제로예요. 맞아요. 그리고 76만 자영업자는 네네네.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장사 접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100만 가까운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도대체 뭘 해줄 거냐. 이걸 논의해야 돼요. 그게 손실보상이라는 건데 그게 제대로 또 쉽지가 않다. 손실보상 소급도 안 됩니다. 네, 소급은 안 되죠. 예, 소급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추경에 6천억 겨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여기다가 카드 캐시백 1조 원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다음- 세금은 엄청 걷는 것 같은데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래. 제가 좀 연결을 좀 시켜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심해지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가다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잖아요. 지난 주말에는 뭐 장중한 때 3,200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박형준 님이 우리나라 주식자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는 조금 어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헌경 님이 이번에 슬기롭게 대응해서 현대가 일본 도요타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화이팅 이랬어요. 자, 이 자동차하고 주식 전망에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자동차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순이익의 30%, 20%씩 지금 먹고 죽자라고 가면 전 없다고 봐요. 저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동차 미래의 패러다임은 미국이 정합니다. 근데 미국이 수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만 너무 수소 잘한다고, 물론 뭐 친환경적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팔아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따라가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노조가 현대차도 지금 한 60% 이상은 해외에서 지금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점점 빼는 거야, 힘을. 노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점점 빼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현대차를 사주지 않으면 현대차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차를 네. 싫어해요? 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너무 못하고 있다. 노사가 차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네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기존에 갖고 있는 가입자들한테 한 개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게 다시 하나 매기 효과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 조 단위의 굉장히 유니콘 기업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백신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해요? 지금 다 많이 한 거 아니었어요? 델타 변이에 대한 것만 못하는 거지? 우리가 네. 지금 그 30%예요. 접종률. 1,500만 명 넘어서 네. 2차 완료한 거 10%예요. 근데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보면 50%, 70%까지 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백신 많아요.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원천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을 하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삼성, SK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노바백스, 모더나 우리가 위탁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맛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우리가 먼저 있으니 써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협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백신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왜 외국에만 다 갖다 줘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건 정치권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삼성전자, 현대차는 자기네가 확보를 해서 자기 직원들 넣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기업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 아니 우리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백신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네. 겨우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데 백신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네. 그거 이제 바트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달라. 나중에 우리 갚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수십만 미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가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백신 허브 기지인데 이걸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 근로자들이 먼저 아프다. 달라. 먼저 우리가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부하고 이제 민간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허브 기지로서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동안에 원래 만들어서 하기로 했던 어디 보내기로 했던 건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아니,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막 중간에서 셉치게 하듯이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가 만드니까 아니 당연히 잠깐 내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내가 굶고 있어요. 네, 내가 네. 굶고 있는데 일단 나부터 먹어야 된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코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증시가 약해지고 나니까 이제 비트코인 비롯한 코인 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소리씩 나오고 뭐 누구 한마디 말에 따라서 그냥 엄청나게 이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데 코인 시장이 다시 침체 시장에 들어간 겁니까? 일단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낙관론자들이 비관론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 맞아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 여기 지금 그동안 코인 시장이 커졌던 건 개인보다 기관들이 참여했어요. 기관들이 미국의 선물에 투자하면서 이 시장이 코인 시장이 잘 나갈 때 5월 초순에 한 2조 5천억 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다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큰 손들이 좀 빠지고 있다. 큰 손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조금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워낙 강력해요. 중국은 채굴부터 거래 다 금지잖아. 모든 거 다 금지예요. 또 하나가 그동안 이제 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 충격,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 자산에서 점차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이제 돈이 빠지는 흐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각국의 규제가 시작이 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CDB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정도는 남겠지만 네.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수사님께서 왜 우리가 모더나 이렇게 만드는 허브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공급을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대해서 또 우리 애청자분께서 특허권은 제조와 판매권이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게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생산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목리부릴 거예요. 어떻게 목리부리냐면 어떻게 목리부리냐? 아니 우리 근로자들 지금 저기 코로나 걸려서 만들지 못한다. 글로벌 이제 공급망에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먼저 달라, 배째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4단계로 정말 심각한 단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네네. 협상력을 발휘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순인처를 바꾸는 것. 이 정도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네. 왜냐?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자기 스스로 이걸 백신을 공급받아서 자기 직원들한테 놓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협상의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협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사람들을 먼저 마치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놓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왜냐하면 거군요. 지금 7월이 백신이 굉장히 공급이 네. 적어요. 한 하루에 막 100만 명, 몇십만 명씩 넣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몇몇 네. 명씩 수준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재확산 쇼크로 글로벌 증시도 막 휘청휘청 거리면 앞으로 이제 코인 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좀 전에 우리 노사 갈등 관련해 가지고 노노 세대 갈등 얘기하면서 MZ 세대하고 조금 서로 안 맞는 얘기 좀 했어요. 공정한 몫이 달라, 청년 연장 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투자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스탠스를 찾아야 되는지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악재,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 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요.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3,300 올라갔다가 조금 3,200선으로 조금 주춤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었다라는 거고 하반기 전망은 나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하반기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하단은 한 3,00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3,500에서 최고 3,700 사이. 그러면 지금 3,200에서 300 사이라고 하면 위로 한 10% 정도 내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뭐 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외부 보인 변수가 뭐냐, 증시에는 금리예요. 네네. 인플레이션. 이 금리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죠. 안 돼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빼서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겠죠. 주식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긴축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로 말 들어보면 막 세상에 종말이 빨리빨리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전혀 아닌데 정말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갑자기 정말. 다음에는 좀 더 좀 밝은 얘기 혹은 또 희망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말씀 잘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소장님.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시청자분들 의견 많이 듣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월요일에 바빠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더 기대 많이 해보고요. 이인철 소장님이나 아니면 또 저희 신현영 의원님이나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반드시 잊지 말고 콕 눌러주시고요. 뉴스 토마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거 쳐서 들어오시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다시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